안녕하세요. 김창현 세무사입니다. 25년 절세설계 컨설팅 전년도판과 달라진 내용 계속 하고 있고요. 오늘 네 번째 시간 정관입니다. 정관. 컨설팅 관점에서 보면 정관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어느 회사든 원시정관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원시정관이 업력이 수년, 수십 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고 그런 회사도 많이 있고요. 어느 회사든 정관을 하여튼 이렇게 들춰보면, 물론 이제 설계자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 좀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정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중요한 이슈니까요.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 들어가기 전에 카페에 절세 컨설팅 메뉴에 가면 전년도판이랑 달라진 변경 내용 페이지 여기 수록해 놨고요. 그리고 실무적인 정관 샘플이다 이런 것들은 여기 5번 실무 서식 실무 자료 메뉴에 정관 가시면 정관 규정 샘플이랑 이런 것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13년이니까 너무 멀고 20년 것도 있고요. 여기 22년 것도 있네요. 요거는 이제 삼성생명 휴먼에서 강의했던 내용인데요. 정관 규정 샘플 요거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이제 각 조문별 의사결정이 이제 완료가 되면 관련된 상법 절차 수행하는 이사의 소집 통지와 의사로 그다음에 주청 관련된 서식 같이 다운받아 가지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광고 활동 말씀드리면 지난 토요일날 저자 직강 세미나를 한번 했고요. 5월 24일날 2차 저자 직강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4시간을 했는데 24일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7시간 동안 2시간 더 추가해서 그렇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요. 그래서 참조하시고요. 자, 그러면 정관 파트 4 보겠습니다. 1번 절세설계 시작은 특별한 거 없고 이 부분 하나 바뀌었습니다. 상호 검색할 때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가셔가지고 상표 등록이 혹시 되어 있지 않는지 체크하는 내용. 이게 때론 중요한 얘기일 수 있어서 이거 하나 추가했고요. 다른 건 없고, 그 다음에 목차 2번 정관의 의의와 효력 발생 요건, 밑에 있는 Q&A 법인의 설립의 의미 대부분 판례 내용 하나 추가했고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바뀐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정관의 기재사항과 변경, 절대적 기재사항 바뀐 것도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전면 개정하게 되면 이 절대적 기재사항들의 내용이 다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2주 안에 변경되게 할 수 있도록 꼭 안내하시고요. 2주 안에 하게 돼 있으니까 안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뀐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정관의 종물 의사결정. 자, 이걸 보시죠. 목차 4번이 오늘 강의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관을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한 60여 개 조문 정도가 되고요. 대부분의 내용은 상법 절차 내지는 상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텍스와 관련된 내용은 두세 개 조항 정도, 임원 보수와 퇴직금 조항하고 중간배당 조항 정도가 텍스 플래닝과 관련된 의미 있는 조항이죠. 그래서 조문 하나하나, 그러니까 어느 회사의 정관 컨설팅을 수행한다고 하면 이 교재에 표시되어 있는 요 항목들, 가, 나, 다 쭉 이어지는 요 항목들 정도만 의사결정할 그런 조문으로 표시하셔가지고 대표이사랑 상담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내용은 상호 중에 요거 하나 추가했습니다. 상호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 추가했고요.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표 요거 하나 추가됐네요. 522페이지에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관련된 판례 하나 추가했고, 그 다음에 목적사항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러니까 어느 업종을 영위하든지 간에
여기 보면 1번에서 4번 요게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1번부터 10번이 될 수도 있고 1번부터 20번까지 될 수도 있죠. 회사가 이제 주력으로 이용하는 사업의 목적사항을 기재하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들 이렇게 좀 플러스 해놨어요. 무역업, 수출입, 전자상거래, 뭐 부동산 임대, 뭐 이런 내용들, 경영 컨설팅 이런 것들은 목적에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사항의 보험입니다. 이제 그거 추가했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게 이걸 이제 처음에 조사해가지고 좀 넉넉하게 목적사항을 정해 놓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에다 이렇게 종목을 추가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세무서 민원실에서 우리가 추가한다고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법인 등기부 등본에 우리가 종목 추가하고자 하는 그 목적사항이 여기에 기재가 돼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그래서 이거 이제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등기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변경가 이루어진 후에 세무서 민원실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미리 좀 해놓으면 따로 급하게 뭐 정관 변경 절차 수행하지 않고도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좀 넉넉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이제 뭐 제조업으로 보는 뭐 경우 이런 것들 하나 좀 추가를 했고요. 회사의 정관상 목적의 의미도 대부분에 하나 추가했습니다. 한번 이건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공고 방법도 이것도 특별한 거 없고요. 공고 방법도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양식이죠.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그 상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제 전자적 방법으로도 공고를 할 수 있게끔 개정이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법 289조에 있는 내용인데 2009년에 이게 개정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홈페이지에다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일간신문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정관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대의 변화,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는 거니까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일간신문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꾸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추가가 된 내용인데요.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거를 이제 공고 방법으로 이제 정관에 정했을 때는 하려는 경우에 그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 못 하겠죠. 그래서 일단 회사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는 원칙을 하고 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Q가 뭐 정관의 규정이 없는데 전자적 방법으로 소집 공고 가능하냐? 안 된다라는 얘기 있고요. 참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 메시지 하나 추가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비상장 기업이 뭐 어지간해 가지고는 공고할 일이 별로 없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주식을 이용한 이런 뭐 자본거래 이런 것들을 많이 수행을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공고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요 부분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개정된 상법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권 자본주의 조례라고 해가지고 발행 주식 총수를 정하면 설립할 때 그거의 4분의 1을 의무적으로 주식을 발행했어야 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2011년 다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0만 주를 하든 1억 주를 하든 설립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5천만 원을 하든지 1억을 하든지 할 수 있게끔 그런 상태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 반영하자는 거고요.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뭐 조금 추가됐는데 중요한 내용 아니고요. 신주의수권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내용 이게 추가한 화살표 이런 것들 조금 추가했습니다. 네. 이게 의미인 점이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관에 3사 배정하는 경우가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유를 기재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3자한테 그러니까 원래 신주 발행을 하게 되면 기존 주주한테 신주 우선권이 있죠. 기존 주주가 정지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요. 이거를 제외시키면서 다른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 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 좀 추가했네요. 재무조익 개선, 지분구조익 개선 뭐 이렇게 뭐 몇 가지 내용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추가를 했는데 관련 판례에 보면 이 경우 경영권의 방어를 위한 제3자 배정은 경영상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에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3자 배정은 힘들 수 있지 않나. 판례를 준용하면 그렇게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그 취지가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재기를 배정하고 3자에 대한 신주 배정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조 개선 이런 경영상 부득이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서 정관에 기재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 요 내용 하나 추가했네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톡 옵션은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요. 정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이죠. 없으면 못하는 거죠. 네. 그리고 스톡 옵션하고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 차이에 대해서 관련 내용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시고요. 네. 표로 정리할까 하다가 그냥 글자 쭉 나열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사주 선택권 조항이 있고, 자기주식 취득도 우리가 향후에 자기주식 관련된 거래 하려고 그러면 정관에 정한 절차 방법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관에 기조해 놓는 게 좋죠.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자기주식 조항도 반드시 넣어놔야 될 겁니다. 넣어놔야 되고요. 이익소각도 향후에 하게 될 수 있으니까 관련 내용 정관에 기재하는 게 바람직할 거고요. 그래서 주식의 소각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일반적인 그 자본 감소, 주식의 소각, 유상감자와 이익 소각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유상감자는 주식을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본금이 감소하죠. 근데 이익 소각은 주식 수는 없어지는데요. 자본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이 줄지 않고, 여기는 자본금을 제거시키면서 대가를 지급을 하는데, 이익 소각은 미처분 이익 이여금을 제거하면서 소각 대가를 지급을 하죠. 그래서 자본금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익 소각한 회사들 보면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 회사의 자본금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주식수가 서로 틀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총 특별 결의가 필요하고 이익 소각은 이사회 결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주주총회로 실시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익 소각은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관련 업무 처리를 이렇게 하면 될 테고요. 이건 이익 소각은 채권자 보호 절차도 없죠. 자본금이 줄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 양도 제한 규정도 표시는 해놨는데, 이 부분은 이 밑에 보시면 상법상 주식 양도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걸 정관에 정하면 그 양도에 제한을 가할 수 있어요.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관에 의한 주식 양도 제한은 소규모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 간의 인적 관계를 존중해서 회사가 원하지 않는 주주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가지고 경영권의 완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다. 그러니까 특수한 게 아닌 그런 주주가 이제 끼어들게 되면 뭐 시어머니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사의 승인을 받게끔 그 주식의 양도 이런 것들을 통제한다는 거죠.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 그걸 할 수 있고요. 다만 이 조항은 굳이 특수관계인 주주로만 구성이 돼 있고 뭐 그 관계가 뭐 이런 걸 우려할 만큼 경영권 안정화에 뭐 피해가 생길 만큼의 그런 주주 구성이 아니라 그러면 이 조항은 오히려 불편한 조항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회사가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꼭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진단하셔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놓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넣지 않는 게
넣지 않는 게 바람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 하나 추가했네요. 주주업소. 그러니까 이게 이사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사가 이거 승인을 거부하거나 이러면 그 거부당한 주주는 회사한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이걸 의무적으로 사줘야 됩니다. 형성권이어서 자동으로 사줘야 되는 그런 법적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회사가 사줄 때 이제 그러면 이제 가격이 문제일 거 아니에요. 가격이 문제인 경우에는 주주와 매도 청구인 간의 합의로 이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 청구를 행사하는 주주 입장에서는 높게 받으려고 할 테고, 회사는 좀 싸게 주려고 할 테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매수가액의 합의가 서로 안 될 수 있죠. 그럴 때는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 규정을 이제 보면 일반적인 주식 가치는 우리가 이제 실무를 하실 때는 증여 이슈나 뭐 특수관계자간의 뭐 부당해, 양도세 부당해 이런 규정 때문에 상증법상의 시가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 주식 매수 청구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상증법 가액에 불구하고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네요. 네. 그다음에 주총의 의장 요거 이제 뭐 연장자가 뭐 공동대표 이럴 때 연장자가 한다는 거 내용 추가됐는데 특별한 내용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 관련된 요거 하나 추가했는데, 3년 동안 주주한테 3년 동안 계속 보냈는데 이렇게 도달하지 않을 때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직원들이 주주였다가 퇴직한 직원이 있는데 계속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러면 이 조항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서면 결의 형태, 여기 보면 그 관련된 예외적인 내용이 다 들어갔죠. 그래서 원칙은 2주간 전에 하게 돼 있는데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이면 10일 전, 우리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이면 총주주 동의로 소집 절차 생략할 수 있고, 또 서면에 의한 결의로서 총회 결의를 가름할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지난 시간에 이제 매우 편리한 방법이다. 통지도 하지 않고 주주들이 모이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주총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면 결의 적극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집 통지를 하게 되면 역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여기다 표시했습니다.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소집 통지를 할 수 있는데, 이 전자문서의 범위가 전자우편은 물론 전자우편 이제 메일 얘기할 테고요. 휴대전화, 문자, 모바일 메시지, 카톡, 뭐 밴드 이런 거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주주가 많지 않으면 뭐 단톡, 주주들로 단톡을 만든다든가 주주들로 밴드를 만들어서 소집 통지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 내용 다시 한번 보시고, 주총 결의 방법 특별한 거 없고요. 바뀐 것도 없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내용 뭐 몇 가지 이렇게 추가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66조 요것도 변경된 내용입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부분 좀 바뀌었고요. 근데 우리 실무에서는 비상장기업 실무에서는 뭐 대리행사 하는 거 뭐 거의 드물긴 하죠. 드물긴 합니다. 관련 내용 보시고, 서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내용 특별한 거 없고, 전자적 방법 의결권 행사 상법에서 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죠. 이제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 이거 할 수는 있는데 상법 시행령 13조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주주는 다음에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투표, 그러니까 주주 확인 이런 절차를 전자적 방법 형태로 이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전자서명, 뭐 본인 확인 방법 등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전자투표를 할 때도 이렇게 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뭐 이런 내용들이 이런 게 기재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적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자적 시스템, 이게 구비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비상장 기업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돈 많이 들겠죠. 주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거는 뭐 그 비효율적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상법상 할 수는 있는데 우리 비상장 기업의 현실에는 의미 없는 그런 조항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그럴 필요 없겠죠. 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개 조항 중에서 회사에 필요한 조항은 진단해서 넣고 필요 없는 조항은 빼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해놓고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이면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 넣어 놓으셔야 되겠죠. 임기 특별한 거 없고요. 바뀐 것도 없습니다. 요거 바뀐 내용은 특별한 사항 아니에요. 네. 연임 등기 연임 등기 할 때 임기 말전 때까지 그 회계 연장해주는 그 취지 추가했네요. 이사회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도 상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책임 감면에 대한 내용이니까 넣어놓는 게 좋겠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사회 결의 방법 관련된 카본 여기도 내용이 좀 추가된 게 있긴 한데 요 내용 의미 있겠네요. 자, 이사회는요 주총의 경우와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해야 돼요. 대리권 행사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주주총회는 주주한테 대리권이 위임이 되거든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데 이사회는 절대 이사 본인이 참석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타인에게 만약에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은 무효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사회 의사회 와서는 의사록 작성해야 되고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이론, 결과, 반대하는 자가 그 반대 이유 기재하고 출석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이유 이런 거 기재하게 이게 이제 실제 이런 개별 판례 들어가 보면요. 이사의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뭐 나중에 이제 법률적으로 뭐 책임 내지는 이런 게 이제 소송이 제기되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사 의사록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해당 안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소송은 그 해당 안건과 관련된 이제 결과치가 뭐 주주의 권리를 침해했다든가 뭐 채권자 뭐 권익을 침해했다든가 이럴 때 이제 소송이 제기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 반대했느냐 찬성했느냐에 따라서 그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 표시죠. 네. 근데 비상장에 보면 사실 뭐 그런 일 별로 없죠. 네. 그리고 요 밑에 하나 추가한 게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없습니다.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 그러니까 우리 일반 회사의 주주총회에 해당되는 사원총회가 존재하고 이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유한회사라고 그러면 이사회 의사록은 역시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네, 그 점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특별한 거 없고 이사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바뀐 거는 없지만 이게 이제 정관의 한 60여 개 조문 중에서 텍스와 관련된 제일 중요한 조항이거든요. 자, 이사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딱 뭐 이렇게 두 항 들어가 있는데 뭐 별거 없는데 이건 워낙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미리 이거를 준비를 해왔어요. 여기 보실까요? 이 퀴즈를 먼저. 네. 자, 특정해 어떤 임원이 기본급 4억 받고요. 상여금을 1억 받았고요. 3개월 이상의 질병치료 요건에 해당이 돼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했어요. 그래서 15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임원 보수로 받은 금액이 얼마일까요? 잠깐 고민하고 계세요. 제가 음료수 좀 가져올게요. 제가 몸살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지금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자, 기본급 4억, 상여금 1억, 퇴직금 15억 받았습니다. 임원보수 얼마일까요? 자, 임원보수의 범위 관련된 대부분 판례 얘기입니다.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고 있는 것이고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임원의 보수는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요. 퇴직금 내지 퇴직 1호금도 그 재직 중에 직무 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다라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이게 상법상 임원 보수의 개념입니다. 자, 임원은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일정한 사무처를 위임받은, 경영권을 위임받은 거죠. 그 경영권을 위임받고 회사에 영업활동을 해서 수익을 내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보수가 임원 보수의 개념이 포함된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법률적으로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은, 자, 상법상 임원 보수는 얼마요? 20억. 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원 보수는 5억 원이지 라고 답을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상법상 임원 보수의 개념으로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법의 눈으로 이걸 보거든요. 세법에서는 기본급과 상여금이 근로소득으로 원청지수되는 금액이고 이걸 총구별해 가지고 2월달에 연말정산하고 그렇잖아요. 이 10억 원은 퇴직금이잖아요. 퇴직금. 퇴직금은 종합소득에도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서 계산해 가지고 따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법의 눈으로 보면 임원 보수는 5억 원이고 15억 원 퇴직금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마련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법상 임원 보수는 20억인데 세법상 종합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이 5억 원이고 세법상 분류과세 대상인 퇴직소득이 15억 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임원 보수 관련된 정관 조항은 상법 관련 내용과 여기 이제 잘못된 정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상법에는 이사의 보수는 딱 요거 한 줄이 있거든요. 상법 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의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계류를 정한다라고 상법에 이거 한 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법 조항에 충실해서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정관을 설계한다고 하면 이건 텍스는 일단 뒤로 하고 상법상의 문제, 이 조항의 의미만 가지고 실무적인 관리를 한다고 하면 상법에는 정관에 정하지 않으면 주총으로 정하게 돼 있네. 그 두 개의 기관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네요.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 계류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임원의 보수를 정관에 정할지 주총 계류로 정할지를 일단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설계하기 전에 이 내용 인식을 하셔야 되고, 잘못된 정관 사례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31조 보수와 퇴직금 해놓고 임원의 보수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계류로 정한다. 자, 보시면 상법 388조로 입의한 게 있나요? 상법에서 정관에 정하지 않은 때 주총계류 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회사는 우리는 주총계류 정한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상법상 아무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다른 회사 거 한번 보세요. 31조 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 주총계류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느 회사든 다 보수와 퇴직금을 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어떻게 정한다고 돼 있어요? 주총계류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상법 위배는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총계류로 정한다라고 했잖아요. 어느 회사든지 간에. 그러면 주총계류를 정했을까요? 임원 보수가 위임받은 경영에 대한 그 성과가 매년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관에 정한 회사가 정관에 정한 바대로 매년 임원 보수를 주총계류로 정했을까요? 안 정한 회사가 더 많을 거요. 우리 비상장기비 주총 아예 하지도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총계류에서 일부 상법을 준용한 것처럼 준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총계류 정한다 해놓고 주총계류 안 정했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예. 법률적으로 청구권 없는 보수인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 개념이 있죠. 임원 보수가 20억 원이나 요 개념이 있죠. 요 개념을 회사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라고 그러면 퇴직한 임원이 퇴직할 때 주총계류를 정하게 될 때 보수랑 합쳐가지고 한도가 넘어갈 일도 생기고요. 또 하나가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 주총계류를 정한다. 이 명칭의 의미가 뭘까요? 이 표현의 의미가. 자, 이게 주총계류를 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주총계류로 정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주총계류로 정한다. 이 문구의 의무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임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주총 열어가지고 거기서 퇴직금 얼마 줄지 결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상법상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세법상 문제가 됩니다.
세법에서는 정관이나 별도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 송금 불상입될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관 규정, 이 임원보수와 퇴직금 조항을 설계하실 때는 이 임원보수의 법률적인 개념과 상법에 정한 내용을 서로 다 이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관의 샘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항, 2항을 구분했고요. 자, 1항에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 얘기를 하고 2항에 퇴직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의 보수는 쭉 설명하면서 1인당 10억으로 한다라고 한도를 정관에, 이게 지금 정관의 한 조항이니까 상법에서는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때는 추천계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관에 정하는 모형을 따른 거죠. 그래서 정관에 임원보수는 10억으로 한다라고 한도를 결의해 놓고, 자, 중요한 거. 상법상 임원보수의 개념이 보수와 퇴직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퇴직금은 별도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위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주총투표결의를 통해 가지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정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럴 때 아까 이 임원보수가 보수와 퇴직금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 괄호 내용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보수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그리고 10억을 한도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표현을 해 놔야지만 퇴직금을 얼마를 지급하든지 이 지급 규정에 정하는 따에다 지급하면 될 거고, 얼마를 지급하든지 간에 임원보수가 한도 초과가 생기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보시면 실수할 수 있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이냐면 이런 정관인 형태예요. 자, 임원의 보수는 임원퇴직금의 조정계로 정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요. 보수 한도를 정하지 않는 회사도 많이 있지만 보수 한도를 정하는 회사도 있어요. 정하는 회사도. 근데 그러면 정했다고 임원보수는 뭐 1인당 10억을 한도로 한다 딱 해서 결의해 놨어요. 그리고 연말쯤에 돼가지고 퇴직하는 임원이 있어가지고 퇴직금을 뭐 10억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상법상 임원보수를 얼마를 지급한 거예요? 연봉 한 3억이라고 쳐요. 그러니까 10억으로 한다라고 결의해 놓고 연봉을 3억을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연말에 퇴직금 10억을 지급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지급한 거예요? 상법상 임원보수를. 연봉 3억하고 퇴직금 10억하고 13억을 지급한 거잖아요. 근데 주총결의는 얼마 했어요? 10억만 했죠. 예, 그러면 3억 원은 임원보수 한도 초과가 생기는 거죠. 상법상도 그렇고. 예, 이게 이제 세무상 문제가 된다 그러면 한도 초과 부분은 송금불산입 상여로 처리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이렇게 정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법상 임원보수와 세법상의 송금 요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형태로 정관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게 막 나중에 몇억 몇십억이 송금 불상입되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제일 중요한 조항이다. 요 10억은 이제 회사 규모에 따라서 뭐 15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요 가로 요걸 꼭 넣어 놓으셔야 돼요. 네. 관련 내용 여기 보시면 요 내용도 하나 설명을 드려야겠네. 아까 정관에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임원의 보수 또는 임원의 퇴직금 주총결의로 정한다라고 정관에 정했잖아요. 그리고 주총결의로 정해야 되는데 안 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여기입니다.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총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자, 그 금액, 지급 방법, 시기에 대한 주총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회사의 헌법 같은 정관에서 주총결의로 정한다라고 해놓고 주총결의를 안 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봉은 받고 있어요. 2억 3억을 받고 있어. 그러면 법률적으로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수 청구권이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지급 의무겠죠. 지급 의무가 없는, 법률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 연봉을 계속 2억 3억씩 주고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이거를 세무조사 받는 과정에서 세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법상 지급 의무가 없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거니까 세법상 당연히 손금 불산입 되겠죠. 네.
다만 이런 법률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 현장에서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뿐이지 만약에 뭐 조사받는 공무원이 그런 상법상인 법률적인 뭐 이렇게 잣대를 갖다 대가지고 이거 뭐 지급은 뭐 없는 보수 준 거니까 뭐 가지금 처분하겠다 라고 뭐 해버리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는 국세청에 근무하는 세무조사관이 절대 들으면 안 되겠어요. 혹시나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들으면 또 나와가지고 또 하여튼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연도 뭐 특별한 거 없고 이익배당 주식배당 특별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주식배당 쪽에 여기에 뭐 화살표 내용 몇 가지 좀 추가했는데 뭐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뭐 이런 것들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중간배당 중간배당은 반드시 넣어야 되는 조항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정관의 한 60여 개 조문 중에서 텍스 플래닝과 관점에서 보면 아까 보셨던 임원 보수 퇴직금 그 조항 그리고 중간배당 조항 중간배당 그러니까 회사가 결산배당 말고 중간배당 1년에 한 번 선택해서 아무 때나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이 없는데 회사가 중간배당을 했다 그러면 가직입금입니다. 가직금 처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관 변경해야 되고요. 추가단데요. 뭐 중간배당 관련된 의미, 그러니까 3월 결산주주총회 하는 게 이제 원래 정상적인 배당인데 이렇게 보시면 영업연도 중에 1회에 하나요. 이사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일정한 날을 정해야 됩니다. 그 날의 주주에 대해 이익을 배당을 할 수 있다. 이게 중간배당 관련된 상법 내용입니다. 자, 이제 중간배당은 결산총회 시점에 현금 배당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 부담. 그러니까 이제 3월에 배당하는 게 이제 원칙적인 배당인데 뭐 그때 뭐 돈이 없거나 그러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금 부담이 좀 적을 때 뭐 외상대가 몇 억이 들어오거나 그럴 때 3월이 아닌 그런 다른 때에도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재무관리를 용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익배당은 뭐 중간배당을 해서 이익 주기 반환 점에서 이익배당은 굉장히 실질이 동일하다. 다만 주총이 아닌 이사회에 있고 주식배당은 안 되고 배당 한도가 뭐 9월 달에 하더라도 뭐 9월까지 가결산 해가지고 뭐 배당 가능 이익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 중간배당 실무하실 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요 중간배당 기준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사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한다고 그랬죠. 이 말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3월 결산 주주총회를 할 때 배당을 한다고 그러면 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주주의 기준일은 직전연도 연말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25년 3월에 한다고 그러면 24년 12월 31일 현재 잔년도 말 현재 주주 명부에 기재된 자를 기준으로 중간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 배당은 일정한 날을 정해서 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중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주주 간에 주주 변동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자주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 주주를 배당을 할고 주주인 날짜를 딱 측정해서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정관이 두 가지 모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정관 규정에 중간 배당 기준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배정 기준일 공고가 필요 없지만 정관에 중간 배당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 배당 기준일을 공고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뭔 얘기냐면 지금 이 정관의 모형은 중간 배당 기준일이 정해져 있지 않죠. 예를 들면 정해진 경우에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회 하나 이사 결의로 매년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그 날의 주주에 대해 이익 배당을 한다 라는 형태로 되어 있으면 특정한 날이 딱 정해져 있죠. 그게 정관의 기준일을 정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관에 중간 배당 받을 주주의 특정한 일을 딱 지정을 해버리면 그 날짜 기준 주주한테 중간 배당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중간 배당 기준일 공고가 필요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해야 된다. 이 정관의 모형은 왜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냐면 중간 배당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회사가 3월에 배당을 할 때 못해서 기중에 돈이 여유 있을 때 아무 때나 우리가 선택해서 중간 배당을 하기 위해서
중간 배당을 활용하는 건데 날짜를 딱 특정돼 있어 버리면 그때 회사가 돈이 없으면 또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때나 편리한 날을 선택해서 중간 배당하는 날을 취사 선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날을 정하지 않고 따로 정해서 그날 주재해야 된다라고 정관 모형을 제가 안을 잡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정관의 기준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중간 배정 기준일을 공고해야 됩니다. 공고. 자, 그럴 때 실무 소식 보면 배정 기준일 공고 생략 서면 결의서 이사의 의사로 이거를 참조하셔야 됩니다. 페이지를 어디를 가시냐면요. 제가 미리 다 준비를 했습니다. 1426페이지. 부록 파트입니다. 부록. 1426페이지 보면 중간 배당 기준일 공고. 그러니까 상법에 여기 보시면 원칙적으로 중간 배당 기준을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자, 요 중간 배당 기준일 공고는요, 총주주의 동의로 공고를 생략할 수 있고요, 기간 단축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서식이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중간 배정 기준일을 공고하는 정관에 정하는 공고 방법대로 몇 월 며칠자 주주를 대상으로 중간 배당 하겠다라고 기준 공고를 하는 거죠. 할 때의 서식이고요. 요거는 기준일 공고를 생략하는 기간 단축 동의입니다. 총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배정 기준을 설정하면서 기간을 단축해서 배정 기준을 8월 15일로 한다라고 해서 이 공고를 이 왼쪽처럼 공고를 하지 않고 주주들한테 이렇게 총주주 서면을 받으면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그 서면 서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쨌든 공고를 하든 공고를 생략해 가지고 기간 단축 동의서를 받든 이거는 이제 그 배당을 하기 전에 결의하기 전에 상황에 따른 취사 선택에 따른 서면 결의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이제 됐으면 그 다음에 중간 배당 이제 결의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이사회 그렇죠. 이게 이제 공고 서식이고, 공고 생략하는 기간 단축 동의서고, 요게 이제 이사의 의사록이죠. 중간 배당을 결의하는 이사의 의사록입니다. 이렇게. 주당 얼마씩 하고, 총액 얼마고, 이런 내용들을, 첨부해가지고 이사의 의사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회사가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주천 결의로 하셔야 됩니다. 주천 결의로 하시되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트렌드인 서면 결의 방식으로 수록을 해 놓은 거예요. 추가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중간 배당 기준을 공고하는 거 서식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중간 배당 할 때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주천 결의를 해야 되는 거를 주주한테 소집 통지하고 모여서 하는 그거 말고 총주주 서면 결의 방식으로 한 그 서식 추가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중간 배당 내용 봤고요. 그리고 현물 배당 조항도 내용 자체는 바뀐 거 밑에 있는 내용이 좀 추가 받네요. 여기 보시면 현무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에 그 근거증이 존재해야 됩니다. 상법 462조의 4. 그러니까 배당은 원래 현금으로 하는 거죠. 현금으로 하는 건데 배당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치가 변동되는 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변동되죠. 배당을 많이 하면 잉여금이 줄고 배당을 적게 하면 잉여금이 뭐 이렇게 늘고 이제 이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회사가 뭐 주식 이동과 관련된 이런 플랜을 진행하게 될 때 지금 주가가 너무 높아서 어떤 플랜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이다라고 판단이 될 때 주식 가치를 낮추는 작업을 몇 년간 진행한 다음에 어떤 플랜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회사의 주가를 낮추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겠죠. 배당을 해야 되는데 현금이 뭐 넉넉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현물 배당까지 섞어서 배당을 하게 되면 잉여금을 이제 확 단기간 내에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이제 그럴 때 현물 조항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매년 수행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니즈가 있을 때 현물 배당을 활용하는 그런 조항으로 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 일 뭐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현물 배당도 정관을 전면 개정하거나 이제 진단을 한다 그러면 꼭 넣어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현물 배당 넣어 놓으시고. 이렇게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 60개 전문 중에서
정도 조항 의사결정 하셔가지고 정관 변경 컨설팅 수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276쪽에 공정 여부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동종업종 상장에서 정관 확인 방법, 전자공익 시스템 가시면 대한민국의 상장된 회사의 모든 정관을 볼 수 있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한번 가볼까요? 가서 직접 누르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익 시스템 어디 있냐? 전자공익 시스템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디 쳐볼까요? 삼성전자 한번 쳐볼까요? 삼성전자 쳐보면 이건 정기공시 사업보고서 출력해야 되거든요. 자, 보면 2024년 12월 사업보고서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요, 사업보고서 열렸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있지만, 여기 첨부 여기 보시면 여기를 딱 찍으면 감사보고서 뭐 이런 뭐 연결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이런 거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관 이걸 열어보시면 돼요. 정관 딱 열어보면 이렇게 목적상 이렇게 이게 쫙 있죠. 이렇게 한 29가지 정도가 되는 삼성전자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법인을 설립하려거나 그럴 때 그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에 동종 업종 중에 상장된 회사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같은 동종 업종에 상장해서 이렇게 정관을 이렇게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스크랩 하셔가지고 컨설팅 주체한테 보여주시고, 뭐 할 만한 목적사항이 있는지 뭐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보세요라고 하시면 대표이사 쭉 보시고, 아 요거 했으면 좋겠는데, 아 요거 할 계획인데 라고 이제 취사 선택들을 하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목적사항 조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정관 정비가 이제 끝났으면, 정관이 모든 텍스 플래닝의 이제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시작점인 정관이 딱 정비가 되면 이하에 필요한, 아까도 이제 보시면 임원 보수 조항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사감사의 보수는 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제정한 회사의 급여 지급기준에 의한다라고 위임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퇴직금도 주총계를 정한 별도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한다라고 위임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위임받은 급여 지급 기준과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따로 정비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소득 유형 관련된 설계들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에 대한 이런 하위 규정들, 하위 소득 유형에 대한 설계를 진행해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정관 파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임원 보수 내용 설계하겠습니다. 자, 2025 절세 설계 컨설팅 전년도판과 달라진 내용 정관 파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